안녕하십니까. 2019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 CPS에서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하고 있는 김영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이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합격하는데 용이할까, 일명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이 어떤 것이냐, 시험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문제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합격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상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이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을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세팅한 것이 바로 2019년도 준비하는 이 19년도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재들입니다. 최근에 모두 다 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교재를 소개하고 이 교재를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쪽에 있는 것이 이론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해서 3과목 8영역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론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교시별로 구성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는 것이 1교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세팅되어 있는 것이 2교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것이 바로 3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론서가 상당히 이제 이론 분량이 많겠죠. 그 분량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공부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약집입니다. 이 요약집은 8영역을 한 권에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아보면 이 3권짜리보다 한 권으로 단권화 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여기에는 1장 1단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집으로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 100강 이상의 강의를 한 80강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강좌 수가 많이 줄어들죠. 한 3분의 1 정도는 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요약집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핵심 요약은 말 그대로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힘들어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겠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 핵심 요약집에 있지 않은 내용, 그 내용들도 이제 좀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대한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제가 또 문제풀이 할 때 설명하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동영상 강의는 가장 장점이 무한 반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어주신다면 충분히 이해도 되실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공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황색이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격시험이든 간에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고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일명 바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집이 지금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2권입니다. 하나는 문제편, 하나는 해설편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재가 두껍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듭니다. 뭐 최근에 기출문제만 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공개된 문제는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몇 년치입니까? 네, 8년치죠. 이 8년치에 수천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섭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조금 보라색 계통이 보이죠? 자줏빛
이 보라색 계통인데 이게 단원별 문제집입니다. 이 단원별 문제집의 주로 이제 장점은 뭐냐면요. 4개 파트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이 있다. 그러면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25문제씩 100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8영역이다 보니까 8영역에 한 영역에 100문제니까 800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별 문제도 우리가 이제 진도별로, 단원별로 쭉 정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실전 문제집입니다. 실전 문제집은 3회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전 문제는 말 그대로 기출 동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단원별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실전은 골고루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목차로 봤을 때 1번에서부터 만약에 10번까지 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잘 나오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넣고 잘 안 나온 것은 좀 빼고 이런 식으로 기출 통형의 실전 문제집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교재 순서가 어찌 보면 커리큘럼입니다. 이 교재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눔 CPS에서 심화 이론을 내가 듣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빨간색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출문제, 단원별, 실전 이렇게 가시는 것이고, 만약에 핵심 요약 강의를 보고 싶다, 나는 실전은 시간이 없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핵심 요약에 뭐 기출문제에 뭐 실전 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이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상품 페이지가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곧 오픈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심화 이론의 강의를 패키지로 듣든 아니면 핵심 요약의 패키지로 듣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재를 모두 다 이번에 좀 빨리 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빠른 시간 안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문제집까지 출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단원별 문제나 실전 문제집까지 나와 버렸으니까 대개 이제 단원별 문제, 실전 문제 이게 순서대로 이제 출간이 돼서 한 8월달이나 9월달 이 정도 이제 실전 문제집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5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핵심 요약이 됐든 심화 이론이 됐든 간에 자, 그러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단원별 문제도 풀어보고 실전 문제도 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계속 공부하고 나중에 문제로 적용하려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실전 문제집은 우선 놔두세요. 실전 테스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잠시 놔두시고요. 자, 인행사가 끝났다 그러면 기출이 어떻게 나왔구나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원별로 정리하면 좋겠죠. 순서대로 딱 돼 있으니까 단원별로 정리하는 것까지만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시고 실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1월 말에 대개 시험을 보잖아요. 1월 말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11월 달 정도에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실력을 점검하고 틀린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판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교재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커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단원별 문제, 실전 문제 순서인데 이론을 한 영역을 끝내고 나서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를 같이 복습 차원에서 섭렵해 버려라. 그리고 이제 조사론 이제 들어가겠죠. 조사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론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출문제와 단원별 문제까지만 해보고 자, 마지막에 한 11월 달 정도에 실전 문제를 어차피 영상은 다 업로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가 있어요. 공부하는 순서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순서대로 가는 것이 주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데 예를 들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유사한 것을 좀 찾아보면 실천론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론에 좀 있어요. 지역사회복지론에 조금 있고요. 그래서 조사론으로 넘어가지 않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한 다음에 뭐 실천론 한 다음에 기술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진도를 빼는 차원에서. 자, 그런 것들도 제가 판서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론서는 3권입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3권이고 핵심 요약집은 1권입니다. 기출문제집은 문제편이 있고 해설편이 있어요. 2권입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 문제집은 문제편이 있고 해설편이 있겠죠. 2권입니다. 실전 문제집도 문제편이 있고 해설편이 있습니다. 2권입니다. 별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했다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문의는 여러분들이 나눔 CPS 사이트에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거두어 드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이 시험 안내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갖고 계신다면은 어떤 교재이든 간에 여기에 있는 어떤 교재이든 간에 제가 시험 안내와 그 다음에 합격 전략과 뭐 이제까지 합격률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교재 맨 앞에 머릿말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앞에 교재를 놓고 수업을 듣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것이 조금 더 뭐 지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해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안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은 3과목 8영역입니다. 그리고요, 각 영역마다 25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 30문항이었는데 25문항으로 줄어들었고요. 이 25문항씩 8영역이면 모두 200문제가 됩니다. 총 200문제에서 60% 이상을 득점하면 네, 합격이 됩니다. 그러면 개수로 말씀드리면 2, 62, 120개입니다. 정답수가 120개면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이 120개를 훌쩍 넘겼어도 만약에 1교시에서 40%가 넘지 않고 2교시에서 40%가 넘지 않고 3교시에서 40%가 넘지 않으면 과락이라고 해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많지는 않아요. 제가 왜 많지 않은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가 한 2만 명 정도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과락으로 떨어진 분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과락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험은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주관식은 없고요. 오지선다형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사 1급 시험은 뭐 1차, 2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필기시험, 1월 말에 있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 응시 자격이 확실히 갖추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먼저 보고 나중에 서류 심사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 시간이 있는데 원칙을 말씀드리면요. 한 문제당 1분입니다. 한 문제당 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판서가 좀 필요한데 1교시가 있습니다. 1교시 간단하게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 이 두 영역, 두 과목이 아니에요. 두 영역이 바로 이제 1교시가 되고 이게 이제 기초라고 해서 사회복지의 기초라고 해서 한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25문항이 있고 여기에 25문항이 있어서 모두 50문항이 됩니다. 모두 50문항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40%가 과락이라고 그랬잖아요. 40%면 5, 4, 20, 20개 미만. 정답수가 20개 미만이면은 과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5개에서 40%가 아닙니다. 50문항에서 40%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더 쉬워요. 훨씬 쉬운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20개 이상만 맞으면 과락은 아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조사론에서 한 문제를 맞췄습니다. 한 문제를 맞췄어요.
그런데 인행사는 다 맞췄습니다. 그러면 정답 개수는요? 26개가 되는 거죠. 26개면 20개 이상이 됐잖아요. 과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들어갑니다. 자, 2교시는 실천이라고 그래요. 사회복지 실천 영역인데 여기는 실천 과목인데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천론이고요. 두 번째가 실천기술론이고요. 세 번째가 지역사회복지론입니다. 간단하게 지역복지론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3영역인데 여기에서 25, 여기에서 25, 여기에서 25, 도합 75문항이 됩니다. 이 75문항의 40%는요, 30개가 됩니다. 40%는 30개가 되는데, 여러분 30개 미만이면 뭐다? 과락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합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실천론이 가장 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론.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여러분들의 전략 영역이 돼야 되는데 좀 이따가 별도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실천하고 기술에서 50문항이잖아요. 이 50문항에서 절반씩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25개를 맞춘 거예요. 그렇죠? 자, 25개를 맞췄어요. 여기서 절반씩을 맞췄으니까 25개가 되는 거고, 25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제가 5개를 맞았습니다. 5개. 그러면 25개에 5개면 30개가 됩니다. 그러면 30개 미만은 아니죠. 29개까지가 이제 과락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맞았다 손치더라도 과락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3교시 들어갑니다. 3교시는 정책과 제도라고 합니다. 정책과 제도,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라는 과목인데요. 여기에서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복지 정책론이 있고, 지금 제가 쭉 쓰는 순서가 일종의 시험 문제지 순서입니다. 행정론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제론이 있다. 우리가 이제 합격률이 높다 낮다의 그 주된 관건은 이 3교시에 있어요. 3교시에 있습니다. 3교시를 많이 힘들어 하시고 수험생분들이 실제적으로 또 3교시가 실제적으로 이 느낌상 또는 시험 문제상 어려워요. 그래서 합격률의 높낮이의 조정 역할을 3교시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행정에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법제에 동그라미 칠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5문항, 25문항, 25문항이 돼서 이게 도합 75문항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40%면 30개 미만이 되죠. 30개 미만이면은 2교시와 똑같이 뭐가 된다? 불합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대개 이제 그 과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밀려 쓰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조금 막 촉박하니까 막 체킹하다 보니까 밀려 쓰는 분들이 이제 과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교시, 2교시, 3교시 중에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취합을 해보면 3교시에서 이제 과락이 좀 나오고 드물게 1교시에서 과락이 나옵니다. 1교시 조사론 때문에 개수를 못 맞춰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과락의 이야기는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격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합격은 60% 이상이에요. 60% 이상인데 이걸 다 더하면 200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200문항 곱하기 60% 하면은 262 120개 이제 이상이 되면 120개 이상이 되면 합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이런 과락이 없는 상태에서 120개 이상이면 합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120개 이상을 맞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8영역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이제 전략이라는 것을 좀 가르쳐 드릴 건데 그 전략대로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딱 120개를 실전에서 맞으면 합격인데요. 그 전에 딱 120개면 약간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실전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 그 실제 시험장의 환경적인 측면의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실제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뭐 실전 모의고사는 나중에 푸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딱 스탑워치를 뭐 200문제니까 200분이겠죠. 물론 장애인분들은 시간이 더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일반 수험자와 장애인 수험자 이렇게 있거든요. 장애인 수험자 같은 경우는 1.5배 시간이 연장이 돼요. 그래서 일반 수험자보다 시간이 더 긴데 일반 수험자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문제당 1분이기 때문에 200분을 주는 거예요. 1교시 50분, 2교시 75분, 3교시 75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시간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에 쫓기면 이게 나중에 이제 일명 우리가 속된 말로 찍는다 하잖아요. 찍었을 때 이 개수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의 어떤 많은 변수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모의고사를 볼 때, 실제적인 모의고사를 볼 때 140개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시험 전 모의고사 목표, 모의고사 득점 개수는 140개.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120개가 나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엄청난 실수만 하지 않으면 120개가 나와요.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 전 모의고사 득점 개수의 목표를 140개로 잡자 이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쭉 세팅을 할게요. 인행사. 제가 시간상 순서까지 같이 잡아줄게요. 가장 먼저 인행사를 하세요. 이제 공부 순서입니다. 공부 순서 and 전략인데요. 자, 인행사 다음에 실천론을 해서요. 실천론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 기술론을 하세요. 여러분 실천론하고 실천 기술론은 어찌 보면 사천지간이에요. 실천론은 실천에 대한 큰 틀, 일반적인 이론들, 뭐 가치 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례 관리까지 뭐 실천 과정이라든지 관계론이라든지 면접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나와요. 뭐 면접론에 있어 면담 기술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실천론에 나오고 실천 기술은 주로 나오는 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개인 대상 모델, 집단 대상 모델, 그다음에 가족 대상 모델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세팅돼 가지고 25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과 이 녀석은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추천을 할 때 되게 이제 그 정책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해요. 정책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데 실천 기술론이 끝나면 3교시로 갔을 때 저는 법제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법제론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법제 안에 보면 공공부조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법률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정책에도 나오거든요.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공공부조 제도, 여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다음에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 7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25개에서. 그럼 이걸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공부하면 정책의 사회보장 파트를 이제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법률을 공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 전달체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정 파트를 공부하고 지역복지를 공부하고 마지막에 이제 조사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순서를 잡으셔도 되고요. 8영역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딱 8영역이 끝납니다. 두 번째 안은 이거예요. 두 번째 안은 인행사 실천 기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지금 하고 있는, 필드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지역사회복지론을 좀 쉽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안은 이거예요. 이게 1번이고요. 이게 2번이고요. 이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4번인 거예요. 지역사회복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법제 5번 하고 그 다음에 6번 하고 그 다음에 7번 하고 그 다음에 8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필드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얀색. 나는 필드에서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1급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은 파란색. 이 순서 두 가지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공부 순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행사 이론 공부했다. 그러면 기출문제, 그 다음에요 단원별 문제. 그 다음에 실천론 이론 공부했다. 핵심 이론이 됐든 심화 이론이 됐든 간에요. 이론을 딱 한 번만 하세요. 두 번 하지 말고 한 번만 하셔도 돼요. 한 번 하고 어차피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또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듣는 가운데에서 이 이론이 또 숙지가 되거든요. 실천론이 끝났다. 그러면 기출문제, 단원별 문제. 그 다음에 기술론이 끝났다. 이론이 그러면 기출문제, 그 다음에요. 네, 단원별 문제. 쭉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조사론, 이론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단원별 문제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봤죠? 기출 봤죠? 단원 봤죠?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 당연히 많이 걸려요. 엄청나게 많은 강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다 보고 나서 아마 그때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이제 짜느냐가 중요한데 아마 그때가 11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전 문제만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기존에 했던 교재에다가 많은 부분을 써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들, 문제에서는 틀린 문제들 위주로 쭉 눈을 훑으시면 돼요. 스크리닝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이거예요. 전략. 합격의 전략인데 합격의 전략에서 쉽게 나오는 것이 있고 어렵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쉽게 나오는 것은 열공해서 많이 맞추고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오는 것은 전통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것은 약간 힘을 빼요. 약간 힘을 빼고 우리가 이제 8영역을 다 하면 좋겠지만 열공해서 다 맞추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니 우리가 이제 140개 전략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거는 전통적으로 쉬운 겁니다. 전통적으로 쉬운 거예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추셔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입니다. 실천이 최근에 한번 어렵게 나왔지 이게 전통적으로 쉬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마 8영역에서 가장 쉬울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기술론입니다. 저는요 기술론이 쉬워요. 기술론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모델 정리가 안 된 분들이에요. 여기에서 25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모델 문제거든요. 20문제가. 그러니까 18개에서 20개가 이제 모델과 연관성 있는 그 모델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그 모델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그 모델에 대한 사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8개에서 20개인데 그 모델을 잘 정리했다면 점수를 높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델이 정리가 안 되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과제 중심 모델인지 인파워먼트 모델인지 인지행동 모델인지 헷갈린다. 그런 분들은 실천기술론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기술론은 모델 정리를 엄청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델 정리를 해놓은 도표도 있어요. 교재에 보면 그 도표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 모델의 중심 문구가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빨리 아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3교시 하나, 둘, 세 개가 3교시잖아요. 3교시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행정론입니다. 행정론이 물론 어렵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쉬워요. 세 개 중에서는 가장 쉬우니 행정론을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전략 영역으로. 저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둘 중에 어차피 3교시에서 2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남았잖아요, 지금. 저는 법제가 쉬워요. 정책을 제가 전공을 했지만 정책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이념적인 부분도 있고 뭐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을 쫙 펼치면요 상당히 넓습니다. 역사적인 부분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따라서 정책을 컨트롤하는 것이 용어도 어렵지만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하나, 기출 경향을 보면 어렵습니다. 기출 경향을 보면 정책론이 어려워요. 아마 어려운 거 순서대로 나누면 손가락 2개 중에 하나예요. 조사론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조사론이 어렵다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아마 흥미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책일 거예요. 근데 저는 법제 추천합니다. 선생님, 법제 너무 두껍지 않아요? 법률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또 나와요. 따라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법제에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법제론에서는 저는 꼭 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흐르면 개정이 됩니다. 새로운 것이 신설되기도 하고 숫자가 바뀌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 5년마다 했는데 지금 3년마다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없는 조문이 지금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보셨지만 기출문제는 제가 수정 아이콘, 문제에다가 이렇게 수정 아이콘을 딱 넣어가지고 지금에 맞게 다 개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부하시면 혼동하지 않습니다. 자, 저는 법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법제론의 그 두꺼운 것을 쭉 한번 정독하고 읽어 나가는 것이 정석이에요. 공부의 정석이지만 여기에서는 기출의 중요성, 기출은 꼭 봐야 된다는 거, 수정된 걸로 기출은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단원별이나 실전은 안 봐도 됩니까? 보는 게 좋죠. 자, 예를 들어서 기출에서 A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나온 게 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B나 C가 나올 수 있어요. 조문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단원별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고 실전 문제에서 하나 풀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법제의 어떤 약간 두려움이랄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상당히 다른 것보다는 더 두렵죠. 내용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제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거. 그 대신 막 시행규칙에 있는 아주 지엽적인 거 말고 대표성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면 도움이 되겠죠. 5개를 찍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찍힌 것이 정책, 지역복지, 조사입니다. 제가 개인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필드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지역사회복지론이 쉽게 느껴져요. 복지관이 뭐고 협의회가 뭐고 공동모금이 뭐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접해 보기 때문에, 따라서 현장에 근무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은 이 지역사회복지론이 전략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전략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왜 지역사회복지론은 일반적으로 전략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2교시에서 실천하고 기술하고 지역사회복지 3가지 중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것이 지역사회복지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선 제낀 거고요. 다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수험생 여러분은 이것을 전략 영역으로 삼아 주시고, 대신 이 모델 문제가 좀 이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모델을 다 적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힘드신 분들은 나는 기술론은 좀 힘 뺄래. 나는 지역사회복지론이 더 좋아. 그러면 지역사회복지론의 전략 영역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바꿔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5개로 저는 할게요. 이렇게 5개로 이야기를 할게요. 전략 영역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많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만점 맞으면 금상첨화예요. 근데 만점 맞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미니멈과 맥시멈을 좀 이야기해 주면요. 최하 20입니다. 최하 20, 22, 최하 20, 22, 최하 20, 22, 최하 20, 22, 최하 20, 22입니다.
예, 미니멈과 맥시멈을 정해 드렸어요. 3개 내지 5개를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행사 실천, 실천기술 법제 행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전략으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아니 쉽게 나오는데 공부 안 하면 많이 맞나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나오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야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있죠. 정책. 밑으로 뺄게요. 헷갈리시니까. 지역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은 빼고요. 자, 조사가 있습니다. 25문제에서 50%면은 어떻게 돼요? 12.5거든요. 12.5. 그러면 제가 여기서 힘을 좀 빼셔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힘을 뺀다고 해서 아예 공부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아니, 우리가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절반을 맞습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절반 정도는 우리가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할 때 방침, 지침이란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상, 중, 하가 있다. 어려운 문제를 상이라 하고 쉬운 문제를 하라고 했을 때 상, 중, 하의 분포를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에 해당되는 문제와 하에 해당되는 문제는 적게 내고 중에 해당되는 문제를 많이 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놓으면 하와 중에 해당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속간에서 풀어낼 수 있어요. 물론 중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상중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틀리겠죠. 그러나 중이라든지 중하라든지 하에 해당되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그 문제의 개수가 12.5, 즉 12개 내지 13개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12 내지 13, 12 내지 13, 12 내지 13 이렇게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20개씩을 맞았다라고 가정한다. 20개씩 맞았다 가정한다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100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12 하면은 36이 되죠. 36. 그러면 미니멈이 136이 돼요. 140에 약간 못 미칩니다. 136이 미니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맥시멈을 해볼까요? 맥시멈은 5개, 22이니까 10문제가 더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110이 되는 거예요. 110이 되고 여기서 39가 되죠. 39. 그러면 149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해 주신다면 136에서 149라고 하는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 맞으면요. 실전에서 120개는 넘길 수 있어요. 결정적인 실수만 안 하면. 그런데 이 점수를 맞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합격률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 보면 2018년도에 봤던 2018년도 1월 달에 봤던 그 문제 합격률이 응시자 비율로 봤을 때 33.77%예요. 합격률이 높게 나온 겁니다. 그것도 33%. 반올림에서 34%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교재를 통해서 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10명 시험 봐가지고 3명 내지 4명이 합격한다는 거잖아요. 불합격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유가 많이 있겠죠. 뭐 다시 시험 보는 재수, 일명 재수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합격률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많은 영역도 있고요. 공부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공부 순서도 잡고 그 다음에 전략도 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OT에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응시 자격은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 1급은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4년제. 2년제인 경우는 전문대, 일명 전문대를 나왔다 그러면 1년 동안, 1년 이상의 여기 이제 인정기관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교재 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전문대를 나오신 분들은 사회복지학과를 나오신 분들은 응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사회복지사 1급은 4년제 타 학과를 나와도 가능합니다.
꼭 사회복지학과가 나와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타 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학점은행제로 해서 2급을 취득을 했다면 그런 분들 요즘 많습니다. 학점은행제 뭐 사이버 이런 데 해가지고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2급 취득 후 내가 사회복지학과를 4년제를 나오지 않았지만 가능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응시 자격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인정 범위와 불인정 범위가 있는데 그거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2년제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이 이제 실무 인정, 불인정 범위 끝나고 2018년도 시험이 16회 시험이었고요. 이제 2019년도 시험이 17회 시험입니다. 벌써 17년이 됐네요. 이 사회복사 1급 시험의 총평, 학습 계획이 있는데 이미 앞에서 다 있습니다. 뭐 총평, 학습 계획 어떻게 이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총평이잖아요. 학습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교재 안에서 좀 보시고요. 제가 이론 강의 할 때마다 이 과목, 이 영역은 어떻게 나오고 뭐가 중요하고 이걸 다 말씀드려요. 이론할 때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단원별 문제 할 때도 말씀드리고 기출 문제 할 때도 말씀드리고 실전 문제 할 때도 말씀드리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많이 들으실 건데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 한 번만 정독해 주시고요. 자, 합격률 한번 볼까요? 합격률이 보시면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1회 때부터 보면 67%, 62%, 1회, 2회가 아주 높았죠. 원래 이제 자격증 시험은 초기 때가 가장 뭐예요? 높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회 때 43%, 41%, 그 다음에 5회 때 25%로 훅 떨어집니다. 자, 25%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죠. 46%, 31%, 제 손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31%, 42%, 14.3%. 2011년도 9회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소송이 붙었어요. 이건 물론 개인 소송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승소를 해가지고 2011년도 9회 문제가 원래 공개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 일화가 있어요. 공개된 문제가 아닙니다. 즉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지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별 소송으로 그분이 승소를 하고 나서 법원에서 공개해라 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9회 공개된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보면 2011년도 9회 문제가 그대로 실어져 있어요. 그 문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 아주 쉬운 문제에서부터 정말 어려운 문제까지 다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실력을 다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9회 2011년도 했고요. 14%에서 43%로 뚝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숨고리를 3년간 해요. 28, 28, 31. 숨고르기 했죠.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47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50%. 상당히 쉬웠어요. 이때는 또. 47.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집니다. 27. 그 다음에 숨고르기 33을 해요. 저는 2019년도 제17회차 문제의 예상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30%대로 봅니다. 30%대 초반 정도. 그러니까 이번 18년도죠. 잘못됐네요. 2017이 아니라 18로 바꾸십시오. 맨 아래. 2018년도에 그 33.77%보다 약간 하향적인 수준으로 될 것 같아요.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약간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역별 시험 문제 분석과 학습 계획이 있는데 뭐 시험 분석, 이건 시험 분석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2018년도에 16회차의 문제를 분석해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밑줄을 다 그어놨어요. 예,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영역 사회복지조사론도 마찬가지. 시험 분석은 가장 최근에 2018년도에 문제가 분석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은 뭐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역대 기출 경향이니 이러한 것들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분석은 가장 최신의 시험 문제 분석이고 학습 계획은 전체적인 역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분석을 8영역을 해서 쭉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출제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는 이러한 영역이 출제돼요. 조사론에서는 이러한 영역이 출제돼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론서의 목차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론서가 출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여기 있는 출제 영역을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수기가 있는데 합격 수기는 고맙게도 합격을 하신 분들이 뭐 카페, 커뮤니티 공간 여기에 글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아, 이렇게 공부하셨구나, 이렇게 공부하니까 합격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흘겨가시면 안 돼요. 이 전철을 밟아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의 그 노하우를 할까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본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맞춤형으로 이제 본받으셔야 돼요. 어떤 합격 수를 읽어봤더니 직장인이에요. 나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할 필요는 없죠. 어떤 분이 직장인인데 나도 직장인이에요. 그럼 그거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죠. 나는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대학생이에요. 그럼 대학생의 수기가 있어요. 그럼 대학생의 수기에 맞게 내가 대학생이니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대학생이니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 계획을 짜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이 네 분의 이제 합격 수기가 있어요. 합격 수기가 있는데 다음 나눔복지교육원이나 네이버의 나눔복지교육원 거기에 가면 합격 수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이 좋은 수기를 많이 줬는데 거기에 있는 합격 수기를 한번 시간 될 때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공부한 분들의 도움이잖아요. 저는 뭐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노하우를 좀 이렇게 드렸다면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피땀 흘려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그대로 이제 막 현장감 있게 쓰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이상 내용이 바로 이제 OT 내용입니다. OT 내용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OT 내용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잡는데 키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또 모든 영역에 막 시간을 투여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다가 중단하시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OT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고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학습에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8분 정도 됐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눔복지교육원 네이버나 다음 카페 거기에 질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의 날마다 그 커뮤니티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또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강의, 그 다음에 가장 최신의 교재,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지치지 않게 좀 재미나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하시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잘 다져나가시는 2018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건강과 화목이 항상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